오케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그리고 특히 요즘 여러 가지 또 상황이 항상 타프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오늘 웨비나에서 만나뵐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영준이고요. 또 저하고 오늘 같이 진행할 우리 최성우 CTO, 라이펙 CTO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좀 빅픽처, 무엇으로가 우리한테 특히 한국 반도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제가 현재 라이펙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린 후에 한 20분 정도 하고요. 다음에 20분 정도 우리 최성욱 박사 CTO께서 좀 디테일한 테크놀로지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시간이 되면 좀 Q&A를 좀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까요? Alright.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나요? 리스폰스 들을 수 있나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잘 들리시면 잘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What IT? IT가 얼마나 멋있냐. 그죠? 말씀드렸듯이, 무엇 법칙 끝에서 의미하는 바, 우리의 도전, 다음에 라이펙의 전자융합, 빛융합 포텐셜에 대해서. 저는 서울대학에서 한 30년 근무했고요. 서울대학 외 산업체 경력, 또 특히 한국 반도체 정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또 그 사업을 이끌기도 하고 참여도 했습니다. 현재는 라이펙에서 일하고 있고, 또 한국 반도체 학회, 진흥형 반도체 포럼에서 같이 석학님들하고 일을 하고 있고, 또 서울대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도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커서가 보이나요? 다현 매니저님. 네, 그래서 here. 오케이.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반도체, 그리고 하나의 IT의 일종의 위기죠. 무엇으로가 끝나가는 데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의 방법으로 인티그레이션 어떻게 하고, 새로운 일종의 패키징, 시스템을 구성하는 패키징의 방법, 다음에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 전자와 빛을 반도체 무어의 법칙에서 잘 이용을 해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또 우리 IT 기여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노란색 부분 벌써 한 3, 4분 지났어요.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가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그리면은 요즘은 그 저작권 문제들 해서 제가 그렸어요. 포인트는 왼쪽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지난 한 40여 년 동안 로가리드믹하게 한 개의 칩이 트랜지스터의 숫자, 부품의 숫자인데 그 트랜지스터의 숫자가 1.5년 내지 계속 2배씩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한 40년 이상 가져왔잖아요. 아마 인류의 역사에서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없었던 그런 새로운 현상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메모리가 제너럴하게 무엇을 끌어왔고, 그다음에 인텔 혹은 최근에 엔비디아 AI 칩이 이야기하는 내놓고 있는 라직 디바이스가 그 뒤를 따르는 전체 슬로우는 전체적으로 메모리가 빠르고요. 라직이 좀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소리가 울려요? 다른 분이 소리. 인데요. 오케이. 조금 얘기가 헐링이 있더라도 이야기를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드라이빙 포스는 결국은 가격이에요. 가격.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하나의 가격, 칩 하나의 가격은 대충 1불에서 아주 비싼 칩을 제외하고는 거의 10불, 20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주 비싼 거 제외하고. 근데 트랜지스터의 숫자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세계 인구가 약 10빌리언, 조금 못 되긴 하지만 10빌리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인구 정도를 지금 칩에 넣는다고요. 그렇지만 가격은 1불에서 한 10불, 몇십 불 사이 그 정도를 왔다 갔다라고 하는 그런 리드가 IT를 드라이브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죠. 그죠? 그게 스탑하면 더 이상 사람들이 IT를 바꾸지 않는 거지. 뭐 스마트폰, whatever that is.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의 도전이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기 왼쪽 그림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제가 1980년대 초에 미국에서 처음 했던 칩, IBM 칩인데요. 제가 개발한 그 당시에 한 1.5 마이크론, 2 마이크론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칩이 그 당시에 한 칩에 게이트웨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1000개, 2000개 됐어요. 그 칩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때 내부적으로 이 칩을 그 당시 한 2,000불, 지금으로 치면 한 10,000불 정도 내부에 팔고 하는 그런 정도의 칩 가격이었다고 생각하면 트랜지스터 1000개인데 80년도 초에요. 지금 인류가 총체적으로 어치브한 그런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싸게 만드는 것이고, 싸기 때문에 작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부가적인 엄청난 밴드위드, 속도에 빠른 에너지가 작아지고 비트 하나를 처리하는 데 그런 어치브먼트를 해왔습니다. 지금 거의 무어의 법칙의 끝자락이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은 물론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레벨업 되고요.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보면 트랜지스터, 특히 아까 제가 80년대 초에 저 자신이 했던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인데요. 그동안 큰 반도체 가장 큰 변곡 중에 하나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처음 발명은 바이폴라를 했지만 80년도 중반 후반에서 사람들이 CMOS로 간다. 애널로그 특성은 바이폴라가 좋지만 그래도 지금 싸지는 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MOS로 간 것이고요. MOS 트랜지스터는 아주 심플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지. 여기 복잡하게 보이지만 밥 디나드라고 하는 사람, 스케일링이 로어에서 그냥 전자가 소스의 가격이고요. N 플러스로 여기서 전자를 쏴주고요. 그 전자를 드레인에서 받아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가냐 안 가냐 하는 거를 게이트가 결정하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흔히 시그널이라고 그러죠. 디지털 시그널, 애널로그 시그널, whatever it is.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스케일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야기 드린 전자가 가득 있는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거리죠. 거리. 전자가 달려야 되는 거리지. 보통 채널 랭스라고 하고, 최근에 3나노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전 세계에 2개서밖에 안 남았어요. 물론 지금 인텔이 따라가려고, 인텔이 따라가려고 하지만 계속 계속 추구할 수 있는 회사가 2개밖에 남지 않았고, 그 중에 하나가 TSMC라고 하는 대만의 우리 동료죠. 우선 친구들이 신수에 잔뜩 있다고 합니다. 우선 엔지니어가 한 3,000명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채널 소스 드레인을 예전에 플래너 기술에서는 게이트가 위에 있어서 게이트가 주는 시그널, 필드가 됐죠. 보통 일렉트릭 필드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가는 전자의 흐름을 제어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짧아지면 이게 3나노가 말도 안 되게 짧은 거잖아. 짧게 되면 이 게이트만이 이런 걸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시그널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드레인 쪽에서의 걸어준 전압이 소스에서 오는 전류를 컨트롤하는 아주 정말 좋지 않은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하면 게이트가 소스 드레인 사이의 채널, 이 짧은 채널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을 수십 년간 사람들이 해왔어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 살아남은 두 개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만 친구들의 방법, 소위 핀 플렉스라고 하죠. 그 방법. 여기 소스가 있고요. 여기 드레인이 있는데 반도체를 세워뒀어요. 이렇게. 워낙 얇으니까 사람들이 핀이라고 해요. 핀을. 그래서 게이트가 여기 위에 있던 게이트를 둘러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고 핀이 두 개 있는 경우는 여기 보이지 않지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둘러싸고 지금 이렇게 제가 그린 것이 게이트죠. 그래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가는 전류를 컨트롤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둘러싸는 게이트가 컨트롤함으로써 충분히 딴 데서 오는 영향을 받지 않고 전쟁하는 게이트에서 받는 그런 방식을 TSMC도 하고 있고요. 똑같은 것인데 우리의 대한민국의 삼성이 최근에 발표한 소위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라는 게 바로 그 말이죠. 게이트가 채널을 둘러싼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죠. 여기서는 핀을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세웠어. 이렇게 하나, 둘, 셋. 지금 세 개가 있고 여기에 소스 전자가 여기서 튀어나오고요. 드레인까지 가는 것인데 전자가 갈까 말까는 누가 결정하냐면 게이트가 결정하는데 이 게이트가 이 그림에서 조금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싸는 거예요. 이렇게 어라운드 하는 거죠. 싸서 트랜지스터를 잘 동작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 거리가 이제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거리, 채널의 거리, 랭스가 되는 거고 우리가 3나노라고 하면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오케이, 조금 기술적인 걸 이야기했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무엇으로 끝에서 3나노를 추구하고 있고요. 3나노는 어마어마하게 짧은 그 거리고요.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레벨업가 되는 시점에서 굉장한 위기를 느끼는 거죠. 싸지지 않고 더 좋아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바꾸지 않으니까 IT가 성장 동력을 잃으면 4차 혁명도 없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4차 혁명 근본은 이런 디바이스가 서포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어떻게 앞으로 더 작아집니까? 더 작아지는 하는 세계적인 어떤 그 그룹 중에 모임이 있는데요. 그 ITRS라고 다른 데도 몇 군데 있지만 가장 파워풀한 ITRS가 거의 30여 년간 해왔어요. 2년 후에는 몇 마이크론 해라. 2020년 되면 3나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스탑됐어. 더 이상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 그건 무엇을 패러다임이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IEEE 등에서 중심으로 이제 ITRS는 더 이상 안 되니까 하나의 방법으로 가장 스트롱한 방법으로 HIR이라고 하는 로드맵을 만들었어요. HIR은 Heterogeneous Integration Roadmap. 그러니까 CMOS는 중심이 돼야 돼요. CMOS를 바꿀 수는 없어요. 너무 스트롱하고 큰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IT에서. 그래서 CMOS 중심으로 하지만 CMOS는 더 작아지지 않지만 어떻게 그 옆에 잘 붙여서 IT 정치를 옵티마이즈하고 싸게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이게 심플한 일종의 돌파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어떻게 보면 한국 반도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how many minutes do I have? 지금 어느 정도 6분. 6분? 지났어요? 아니면 남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한국 반도체 세 가지 이벤트를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 한국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인연은 IBM의 밥 기나드라고 합니다. IBM의 그 전까지 트랜지스터 그 메모리를 하나 만들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뭐가 달려있고.
트랜지스터, 요 괜찮게 꼬인 트랜지스터 사이에 이제 비트를 저장하는 거고, 요걸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있어서 보통 뭐 트랜지스터 한 4개는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복잡한 거를 왜 그렇게 하냐. 트랜지스터 하나만 있고, 이게 달려있는 혹은 좀 붙인 저장하는 캐패시터만 하나 있으면 기본적으로 요 2개만 간단하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한 분이 밥 디나더라고는 분이고, 이분의 1980년도 초에 어마어마한 발명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본적인 메모리 무엇 패러다임이 된 거고요. 그 당시에 이분이 발명을 할 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들은 회사는 일본에서요. 그 소용돌이 내에서 한국이 끝까지 추구해서 디램을 만들었다. 제가 지금도 딱 10년 전에 제가 초대받아서 IBM에서 강의를 할 때 지금 같은 이야기, 그분들은 왜 한국에 이렇게 잘할 수 있냐. IBM 가서 강의를 했는데 바뀌나 제가 이분한테 약속을 했어. 정말 당신이 바뀌나 님이 행한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제가 노벨상 추천할게.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면 왜 그거 할게. 이렇게 했는데 연락해 보니까 군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감회를 느끼면서 오늘 아침에 이 사진을 디가웃해서 쉐어합니다. 한국 반도체 두 번째, 그래서 그 IBM은 그 D램의 특허를 비교적 루스하게 다른 데 쓸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IBM이 끝까지 고집했으면 한국이 혹은 하기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D램을 아까 얘기 드린 이렇게 트랜지스터 하나에 캐패시터를 만드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리콘 웨이퍼가 있으면 트랜지스터 여기 하나 만들고요.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그 위에 캐패시터를 이렇게 쌓는 방법. 보통 스택 셀이라고 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이게 실리콘 웨이퍼인데요. 트랜지스터 밑으로 캐패시터를 이렇게 그런 방법 2개가 1980년도 초에 한국이 디램 막 시작할 때 프로포즈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기술 선택이 한국으로 치면 가장 중요한 그 모멘트였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오늘 뭐 이걸 교과서에서는 이게 훨씬 더 좋다고 IBM에서 이걸 선택했죠, 그죠? 이제 우리가 그 한국의 젊은 그 엔지니어들이 그 선배 엔지니어들 포함해서 이런 훌륭한 선택을 했고요. 이걸 고집했던 회사들이 몰락했어요. 그 당시에 도시바, 미국의 TI가 이 기술을 몇 년 매달리는 동안에 몰락해버렸어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디테일하지만 큰 안목에서 기술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하나의 얘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러나 역시 한국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삼성 이병철 회장의 그 컨트리뷰션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청일전쟁이 이병철 회장께서 1983년에 삼성이 혹은 대한민국이 디램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그때부터 100년 전 이 청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지도도 요새 저작권 때문에 지워버렸어. 서울 앞에 위에가 있어요. 위에가 우리 진해식으로 대청 해군의 진지가 여기 있었어. 이 앞에서 일본의 구축함이 한 10대쯤 떠서 대청 해군을 그냥 침몰시켜버렸어요. 그게 1883년인가 뭐 그럴 거예요. 서울 바로 앞바다야. 그때 구축함을 만든 회사가 유네이, 미쓰비시, 마츠시타, 도시바, NEC, 히다치 이런 걸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이병철 회장께서 동경선언 이후 물론 10년, 20년까지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나라였어요. 너무너무 일본이 훌륭했기 때문에. 미국도 제가 IBM에 있을 때 미국도 미쓰비시, 마츠시타, 도시바, NEC, 히다치 이야기하면 전부 다 꼬리 내려. 한국 사람들은 열등의식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분의 어록을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돈을 벌려면 내가 일하지 않는다.
이것도 제가 아무 사진이나 틱할 수 없어서 삼성에 가서 찍어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1987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보지 못하고, 마치 이순신과 같아요. 성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의미일 반도체 기술, 그 당시에 뭐 PN 장션 제대로 하는 사람이 10명 손꼽았어. 지금 마케팅, 이걸 팔러 다니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케팅 과정에서 세계 IT를 이해했고, 그걸 하면서 다른 일을 잘할 수 있다. 나라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100년 이상을 가진 열등감을 가진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듯이 세계에서 무엇으로가 끝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IT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여도 하고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킬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나라로 만든 거예요. That's impossible, you know. 근데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된 그런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정리하면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를 정리하면 결국 무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서핑을 탄 거야.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런 걸 이루었다. 그래서 이루었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서핑을 제대로 못하면 금방 거꾸로져 버려. 거꾸로져 버린 나라 혹은 회사를 뭐 제가 지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고요.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를 좀 드렸듯이 ITRS 패러다임이 끝나고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ITRS가 뭐 인터내셔널 로드맵, 뭐 세미컨덕터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언제 계속 이렇게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은 두 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얘기 드렸듯이 헤테로지니어스 인티그레이션 어떻게 해서 시스템을 잘 만드는가 싸게 소프트웨어하고 어떻게 붙이냐 그 중간 단계로 어떻게 하면 디바이스 시스템을 같은 이야기지만 만드는가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의 방식은 그냥 우리가 지금같이 열심히 하면 한 2030년 되면 전 세계 시장이 뭐 한 400~500조 지금 400조 넘으니까 한 500조 조금 넘겠지. 그런데 디바이스 서킷이나 시스템을 잘 구성해서 하면 이 정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그 안에는 이제 AI를 어떻게 하는가. 특히 한국에서 그 주도권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여하튼 PIM이라고 하는 우리가 매물을 잘하니까 아키텍처를 AI를 바꿔서 AI의 전기를 마련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었죠.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잘 연계해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뭐 그런 엄청난 도전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더 픽업할 수 있는 하나의 드라이빙 포스로 오늘 우리 최정호 박사께서 조금 더 이야기할 옵티컬 일렉트리컬 그 지금과 같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 말고 좀 혁명적인 어떤 그런 방식 또 우리가 잘못됐지만 요새 메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메타가 소프트웨어는 준비되어 있어요. 하드웨어가 지금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하이브리드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IT를 새롭게 해나가는가 하는 것이 이제 숙제라고 하는 걸 좀 강조드리면서 여기 뭐 석학님들도 막 젊은 학생 많지만 우리 숙제입니다. 제가 포토닉스 이야기 조금 하려고 하다가 시간 때문에 그냥 그림만 간단하게 새로운 관점에서 빛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왜 전자는 다루기 쉬운데 메탈에 쏘아주면 그 전자는 메탈에서 막 하잖아요. 그러나 전자는 매스가 있고 스캐터링을 하고 해서 또 그래서 스킨 이펙트 같은 게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빛은 별로 없죠. 그러나 빛은 굉장히 다루기가 힘들어. 왜? 에너지 배리어가 낮기 때문에 그냥 막 간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네요. 간단하게 무어로의 끝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고 한국 반도체가 무엇을 서핑을 잘한 것이다. 또 우리가 그 다음을 개척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 능력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갖고 또 우리 석학님들도 계시고 회사도 있고 또 정부에서 서포터지는 것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실력도 있지만 세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전체적인 인테그리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개척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해요. 30년 전에 nothing, 그렇잖아. 이런 좋은 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이런 하이브리드 인티그레이션 방법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조용한데 이거 제가 그래서 일단 제 프레젠테이션은 마치고요. 박수 칠래요?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의 박수고요. 다음에 한 20분, 25분 정도 최성훈 박사께서 여기 설명드리고 다음에 자유 질문이나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 박사. 네, 반갑습니다. 저는 라이팩의 CTO로 있는 최성욱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너무나 의미 있는 강의를 세션을 만들어주신 박영진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서 이제 무어의 법칙,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무어의 법칙일 수도 있죠. 헤테로지니스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 이제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있는 무어의 법칙은 큰 회사들 위주로, 삼성이나 다들 아시는 인텔이라든지, 위주로 성공적으로 여기까지 끌고 왔고, 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건 또, 큰 또 리소스가 많은 회사들의 또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이 헤테로지니스 인테그레이션은 조금 이전의 그런 이제 흐름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ITRS와 또 HIR 로드맵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ITRS 로드맵을 보면은 뭐 디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피치는 어떻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 플래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제품 디바이스별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했다면은, HIR 로드맵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애플리케이션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방향성이 나아갈 것이다. 혹은 뭐 센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IoT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이제 제품별로, 애플리케이션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레벨의 뭐 큰 회사도 해야겠지만은 또 작은 또 규모의 하지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함께 모여서 생태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흐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HR 로드맵 중에 광학 연결 또는 광학 센서 분야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도전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 있는 회사 이름이 라이팩이라는 저희 스타트업이고요. 빛을 패키징한다, 라이트를 패키징한다라는 뜻에서 저희는 스타트업을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은 오늘 말씀드릴 옵티컬 시스템 인 패키지라고 하는 OSIP라고 불리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인 패키지는 여러분 다 이곳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거의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스템 패키징 안에 하나의 시스템을 다 안에 꾸리겠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특별히 그 SIP 기술 안에 옵티컬을 어떻게 꾸미는 것을 하는 것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배경 기술을 가지고 또 그것을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지 오늘 그 예를 몇 가지 들어서 좀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옵티컬 시스템의 패키지 OSIP 기술은 그런 웨이퍼 레벨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뭐 흔히 보시는 웨이퍼 모양처럼 생겼지만은 이제 보통 생각하는 뭐 실리콘 웨이퍼나 실리콘 절마는 웨이퍼가 아닙니다. 그래서 팬아웃 WLP,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하는데 사용되는 웨이퍼고요. 실제로 뭐 어떤 실리콘이라든지 그런 서브스트레이트를 쓰는 것이 아니고 몰드 기법을 사용을 하여서 하나하나의 칩을 재구성하여서 웨이퍼 형태를 만들고 또 웨이퍼 프로세싱을 하는 그리고 웨이퍼 단위로 패키징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기반 기술이 되어 있고 이건 잘 알려진 기술이고 그 FOWLP 특별히 이것을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부르는데 이 FOWLP 웨이퍼 안에 저희는 일렉트리컬 IC와
또한 포토닉 IC를 함께 직접 하는, 그래서 어떤 뭐 공정, 어떠한 머테리얼을 만들었던지 간에 그것을 함께 직접 해서 하나의 패키징 안에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단면을 보시면은 여기에 일렉트리컬 IC와 포토닉 IC. 포토닉 IC는 주로 뭐 레이저라든지 포토 다이오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EMC라고 불리는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의 이제 번딩을 해주는 거죠. 웨이퍼 레벨 형태로 번딩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웨이퍼 형태로 만들어졌고 여기 패드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가 반도체에서 흔히 하는 물속오리피 방식을 사용해서 배선층을 만들게 되고 하나의 웨이퍼 형태의 프로세스를 해서 하나하나의 그 패키지를 만들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이 이제 정기적인 배선뿐만 아니라 광이 나오는 그런 패스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배선층의 머테리얼이 투명하기 때문에 또 IR에 대해서 투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광이 이렇게 이제 볼 그리드 어레이 대비해서 반대면 서페이스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BR을 사용하지 않고 볼 그리드 어레이가 있는 마찬가지 있는 면으로 이렇게 광이 출입하는 그런 이제 옵티컬 윈도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이것이 저희 가지고 있는 기본 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부분은 이런 웨이퍼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MEMS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MEMS 기술을 적용해서 다양한 옵티컬 컴포넌트 혹은 외부의 옵티컬 어떤 기구물과 이제 이 일렉트로닉스를 본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밀한 가이드 패턴 등을 이런 식으로 MEMS 구조를 통해서 웨이퍼 레벨로 아주 정밀하게 형성할 수 있는, 또 심지어는 리플로우를 사용해서 이런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로 웨이퍼 단위로 공정을 하는 그런 굉장히 혁신적인 툴을 저희가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 F4WLP라는 플랫폼 안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소자의 그 종류는 뭐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도해봤던 이제 포토닉 IC로는 픽셀, 이제 빛이 표면, 칩의 표면으로 레이징이 돼서 수직 방향으로, 벌티컬한 방향으로 나오는 레이저인데, 픽셀 레이저 혹은 DFB 레이저, EML 레이저, 이건 엣지 에미팅하는 레이저고요. 포토 다이오드, 그리고 뭐 심지어 CIS 센서, TOF 센서까지 저희의 이제 플랫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일렉트로닉 IC는 들어갈 수 있는 뭐 이제 종류에 정말로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다양하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일렉트릭하게 커넥션 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옵티컬하게 커넥션 하는 부분들이 함께 구성해서 저희가 실제 공정한 OSIP 방식을 통해 실제 공정한 이제 반도체 패키지인데요. 실제 패키지 반도체 칩처럼 보이는데 이 안에 다양한 헤테로지니어스한 하이브리드한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일반적인 장점을 좀 정비를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패키징 할 수 있는 방식이 현존하는 패키징 방식 중에서는 가장 얇고 가장 작게 패키징 할 수 있는, 쉽게 뭐 한자로 표현하면 경박단소라고 하죠. 경박단소한 그런 패키징을 할 수 있는 이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에, 특히 모바일이 되어지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쓰일 수 있는, 쓰이기에 적합한 그런 이제 이 사이즈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큰 장점이고요.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이제 하나하나 광소자와 전자소자를 이제 뭐 하나하나 이제 붙여놓고 와이어 본딩을 또 한 땀 한 땀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저희 패키징 안에서는 정교한 배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인덕턴스라든지 캐패시턴스 같은 이런 플라스틱한 컴포넌트를 줄임으로써 시그널 인테그리티 면에서도 굉장히 좋게 할 수 있고, 따라서 고속 그리고 대용량의 전송 혹은 시그널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웨이퍼 레벨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웨이퍼 레벨의 장점을 그대로 계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대량 생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또 생산량을 늘리면 늘수록 코스트도 더 오히려 더 다운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얇고 또 이제 광소자 하나하나 또 렌즈 하나하나를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칩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열 구조를 위아래로 붙이기 굉장히 쉽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멀 매니징하는 데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러한 시그널 패스를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그널 복원 등에 사용하는 그런 뭐 CDR이라든지 EQ라든지 이거를 제거할 수 있어서 더욱더 로우 파워로 이제 시스템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캐리어 위에 12인치, 요즘은 12인치에서 벗어나 더 크게 뭐 600mm 스퀘어로 만들기도 하는데, 그럼 패널, 임시 캐리어 위에 양면 테이프를 접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제 여러 가지 소자들을 하나하나 이제 아주 빠른 PNP 머신을 통해서 정교하게 이렇게 재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재배치를 한 다음에, 쉽게 말해서 몰딩을 해서 찍어 누르게 되면은 웨이퍼 형태로 찍어 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재구성된 웨이퍼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이 테이프를 떼내고 난 다음에 패드가 노출되겠죠. 그럼 이 웨이퍼를 뒤집어서 반도체 프로세스를 흘리면은 배성층과 범핑 그리고 이제 볼 외부 접속 단자층이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소잉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패키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패키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패키지를 가지고 크게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추구하는 것은 두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첫 번째는 굉장히 하이 스피드 전송을 하는 광 연결, 옵티컬 인터커넥터에 사용을 하고, 두 번째는 굉장히 작게 이런 광 컴포넌트, 그 다음에 IC 컴포넌트를 함께 패키징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이라든지 IoT 애플리케이션, 특히 뭐 이제 AR, VR 글라스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나오고 있는 메타버스 디바이스와 센서에도 적합하게 굉장히 적합한 그런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광 연결 부분에서는 기존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에서 이제 서버의 엣지에 꼽아서 쓰는 이런 플러그블 형태. 그것을 넘어서 이제 요즘에는 코 패키지 옵틱스로 가야 된다. 이것이 미래 방향이다라고 말하는 이제 흐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엣지의 이런 트랜시버와 광전 변환이 엣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코어까지 가는 거죠. IC가 있는. 코 패키지 옵틱스 혹은 온보드 옵틱스, 이것을 또 이제 많이 기반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이네이블러인 실리콘 포토닉스 패키징까지 저희가 이제 담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서를 통해서는 이제 TOF 센서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센서를 저희가 OSIP 플랫폼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래서 한 센서 두 가지, 그 다음에 TOF 센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또 시제품을 만들고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숏 리치죠. 이 SR4라는 규격이 숏 리치인데 100기가의 전송 속도로 한 100m, 한 300m 정도 되는 그런 숏 리치를 이제 전송을 하는 그런 관 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패키지의 탑면, 그 다음에 같은 면 그림이 되겠고요. 실제로 보시면 숏 리치를 위해서는 빅셀을 사용합니다. 빅셀, 내셔널 빅셀을 이런 식으로 패키지 안에 위에 이제 메탈이 보이고 그 안쪽에 이런 패키지 안에 이 빅셀과 드라이브 IC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뒷면에는 이제 볼그리드 어레이와 그다음에 방열을 위한 구조까지 이렇게 구비를 하여서 굉장히 작은 칩 형태인데 거의 100기가 혹은 앞으로 뭐 400기가, 800기가까지 그 다음에는 1.6테라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칩셋이 되겠습니다. RX도 마찬가지 구성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칩셋을 기존에는 이제 PCB나 어떠한 또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이런 광소자와 전자소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조립을 본딩할 때도 굉장히 정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교하게 돼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패키지 안에서 다 해결하고 이 패키지들을 기존에 이제 쉽게 이런 PCB 조립하는 방식인 SMT 방식으로 저항이라든지 다른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SMT를 하고 거기 위에 간단한 광 정렬을 하게 되면은 이런 그리고 껍데기를 씌우게 되면은 이런 트랜시버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100기가에서 뭐 상온 그리고 고온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아이 오프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서는 저희가 좀 더 장거리로 보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롱 렌즈죠. 그래서 2km부터 시작해서 10km, 심지어는 수십 킬로미터까지 보낼 수 있는 요 칩 하나로 어떻게 보면 보낼 수 있는 패키지 하나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은 빛이 옆으로 나가는 그런 소자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FB 레이저나 EML을 사용하여서 빛이 옆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을 먹싱을 해주어서 WDM 타입으로 보낼 수 있는, 그래서 빛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웨이퍼 형태로 제작하여서 웨이퍼 칩 패키지 형태로 여러 가지 이제 광 시스템이 구성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파이버가 달리게 되고, 또한 FPC를 달아주면은 기존에 트랜시버를 제작하던 사람들이 쉽게 이 모듈을 가져가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트랜시버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CPU, 아까 살짝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 가지 협회라든지 단체에서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어 있고, 학계는 뭐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방향인데요. 지금은 플러그블 옵틱스라고 해서 이제 광전 변환을 해주어서 이제 통신 데이터를 쏴주는 그런 이제 트랜시버를 서버의 끝단에 이렇게 하나하나 꼽아서 쓰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TV에 HDMI 케이블을 꼽거나 아니면 USB 케이블을 컴퓨터에 꼽는 거와 마찬가지의 형태이죠. 근데 데이터 이 전송 용량이 굉장히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이 메인 호스트 IC에서부터 요 H까지 가는 이 PCB 라인까지 너무나 이제 여기서 로스도 많고, 여기서 보건의주에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도 많이 들고, 데이터 센터가 지금도 뭐 워낙 큰 에너지를 먹고 있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 IC에서 뭐 20dB, 30dB 로스가 되는 것을 고려해서 이제 드라이빙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줄이고 또한 더 작게 만들어서 직접 할 수 있는 광 엔진의 수도 굉장히 많게 해서 대용량을 패러렐하게 보내줄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칩과 함께 광전 변환이 되는 그런 모듈이 코 패키지 되어야 되겠다, 혹은 온보드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이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에 관해서 여러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실리콘 포토닉스 등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접근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AI라든지 하이 퍼포먼스 PC, 또한 뭐 미래 데이터 센터의 그런 아키텍처라고 얘기되고 있는 디스애그리게이션 데이터 센터에까지 굉장히 이런 CPU 모듈은 앞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아주 키 모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픽셀 베이스 플랫폼, 그리고 저희 이제 레이저, DFB 레이저 베이스드 장거리 플랫폼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 자리에 실리콘 포토닉스까지 패키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CPU를 위한 굉장히 플랫폼을 저희가 이미 갖추고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저희가 이곳을 이제 표준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코보라는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MEG라는 그룹에서 여러 가지 뭐 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그룹과 함께 데모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모바일 혹은 메타버스에 사용되는 TUF를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카툭티라는 말은 뭐 이제 사전에 등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툭 튀어나와서, 저도 뭐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보기도 좋지 않고 사용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조롱하듯이 이렇게 일컫는 말인데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카메라의 두께, 또한 카메라 함께 들어가는 이제 3차원 카메라 같은 이제 그런 카메라의 두께를 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러한 3차원 카메라, 듀얼 카메라가 메타버스 기기인 AR이라든지 VR 기기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이제 내가 쓰고 싶은 AR 안경은 이런 모습이겠죠. 실제 안경과 같은 그런 이런 모습인데,
실제로 현재 나오고 있는 제품은 이런 이제 쓰고 싶지 않은 그런 형태의 그런 모습인데 이게 다 안에 들어가는 이제 센서라든지 부품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저희 방식으로 패키징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렇게 나와 있는 벌키하게 따로따로 이렇게 패키징하던 그런 S사든지 A사의 얘보다 훨씬 더 작게 원 패키징함으로써 기존보다 뭐 면적 그리고 그래 두께도 한 50% 이상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핵심적인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달라지느냐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 자, 여기 지금 애플에 실제 들어가고 있는 그 TOF 센서의 구조인데요. 그리고 오른쪽이 저희가 이제 OSI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 제작하고 있는 그런 이제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께 면에서 보시면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이 세라믹 캐리어를 쉽게 말해서 PCB죠. PCB 위에 여러 가지 소자를 올려야 되니까 이런 캐리어들을 기존에는 이제 사용되었고 두께가 한 1mm 정도 됐는데요. 저희는 이런 캐리어를 싹 없애고 패키지 자체가 어떤 서브스트레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바로 하우징 바닥에 이제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연결은 오히려 또 위쪽으로 플렉스블 PCB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높이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 또한 기존에 이제 사출 렌즈를 사용했는데 저희는 평평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웨이퍼 레벨 렌즈까지 저희가 구멍이 잘 맞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께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면적적으로 보시면은 와이어 본딩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어서 그 면적을 세이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들어가는 렌즈를 저희는 이제 패키징 앞서 보여드린 램스 기술 사용해서 패키징에 이게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품수도 줄이고 면적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접합부의 면적 또한 저희가 더 작게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렌즈 경통도 더 작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차별화 포인트로 그리고 크기와 또한 이제 두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힛 디스패션까지 저희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TOF가 FOWP 안에서 잘 동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프로브 오브 컨셉을 완료를 하였고요. 실제 공정한 모습들이고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별로 잘 구분이 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몇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말씀을 드렸고, 예,